원시 종교로 불릴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고조선 이르러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왔고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 종교이자 문화였다. 삼국시대, 유교, 불교, 도교가 수입된 이래 이들과 함께 공존했고 성리학이 전행한 조선시대에는 억압과 천대를 받았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무는 존재하였고 민중들의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무속신앙이 이렇게 현대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 민속문화의 뿌리가 담긴 무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지난 5월 서울 정릉에서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다. 꽹가리와 장구가 흥을 돋구자 이 장단에 맞춰 무속인이 한껏 춤을 춘다. 온통 노래와 춤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구판이 벌어지면 마을 잔치가 되기도 했다. 무당들이 크게 여기는 굿이 신내림굿하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신을 받고 강승무가 된 무당들이 여태까지 신령님들께서 이 길 가는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 신령님들께 전달하는 진접굿이에요. 그래서 신내림굿 그다음에 진접굿은 굉장히 무당들한테는 큰 굿이에요. 이날 벌인 굿은 진접굿. 무당이 자신과 자신이 모신 신을 위해 벌이는 잔치다. 신내림을 받고 처음으로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것에 신령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인 것이다. 옛날에 한 집에서 굿이 벌어지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구판에서는 누구나 춤을 출 수 있고 음식이나 술을 공짜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굿을 벌이며 함께한 사람들에게 신령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꼭 무속신앙을 추앙하진 않더라도 연말연시가 되거나 큰 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역술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무속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속신앙이 이렇게 현대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민중 가까이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굿의 절정은 역시 작두타기. 무속인은 이날 처음으로 작두에 올랐다. 날카로운 두 개의 작두에 맨발로 올라가 기도를 하는 무속인.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 두렵죠. 네, 두렵지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 세계에서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속신앙은 우리의 고대 종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사상 중에 하나였으면 틀림없다. 특히 불교, 유교, 기독교와 같은 외래 종교가 한국에 전파될 때 민중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었던 종교가 바로 무교였다. 백성들의 삶에 파고들어 그들의 애환을 어떤 형태로든 달래주었고 불안한 내일에 대한 위안을 주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해답을 제공해주고 어떤 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무속이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정신과 의사를 현대인들이 찾듯이 예전부터 무속인들을 찾아서
상담을 갖고 뭔가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긴 흐름 속에서 현대 무속신앙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을 오늘날 한편에서는 단순한 점과 예언으로 치부해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여기는 면도 있지만, 무속신앙은 인간이 신의 힘을 빌려 질병과 빈곤으로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총체적으로 함축된 민간신앙이고, 무당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교는 무엇이고 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무속신앙은 무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례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간신앙 또는 민속 종교의 한 부분으로서 그 중심에 무당이 있는 그런 종교 현상들을 무속이라고 합니다. 서울 경복궁 박물관에 무기와 관련된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민속학자 김태곤 선생이 평생 수집한 무속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1960년대부터 35년간 굿 현장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멸실 위기에 수집한 무신도, 무구, 무복,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비롯해 그의 저작물과 연구 노트 등 300여 점이 모였다. 이 모든 것들은 대학 시절부터 찾아다닌 전국의 굿 현장이 바탕이 되었다. 굿은 평생을 보아도 다 못 볼 만큼 종류가 많다. 같은 굿이라도 지방마다 이름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굿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정도다.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에서 출발했는데, 샤머니즘은 원시 종교로 불릴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샤머니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자를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는데, 이 샤먼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 체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아시아의 그 전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의 무속도 샤머니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란 원시적 종교의 한 형태로 이상 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섭하여 전복, 예언, 치병, 제의 등을 행하는 주술, 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현상을 말한다. 샤머니즘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샤머니즘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몽고, 만주, 한국,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그것을 수용한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다른 민족의 샤머니즘에 비하여 발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현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따르고 있다. 굿은 일종의 샤머니즘 예배의식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민중의 아픔을 치유한다 할까요? 그리고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처운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인간 삶이라는 것은 어떤 불행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좀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고 이러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굿의 중심엔 무당이 있다. 신을 불러오고 달래주고 또 악신을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당은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알리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당의 기능은 크게 봐서 이제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 개인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국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든지 또는 왕의 권한을 그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든지 이런 면이고요. 이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또는 친족 집단 등등 어떤 사회의 일정 집단의 그런 그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그 계층적인 질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당을 중심에 놓고 그런 어떤 의례의 행위를 전승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것, 이게 이제 바로 하나의 신앙 체계인데 이걸 우리가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무당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 무당 주위에는 그 무당이 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례를 집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라지 역할하는 뭐 악사가 있을 것이고 또 무당을 믿고 따르는 신도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요소들이 있겠죠.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요란한 속에서 무당의 신명나는 춤과 카리스마적인 언어와 표정은 일상의 억압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가져오는 오락적 기능을 한다. 점을 쳐주거나 공수를 받아 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예언적 기능도 있다. 재앙과 애군을 막고 운수를 고쳐보자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었다. 개인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인의 기륭하복, 그 과거의 어떤 그 불행의 원인이 뭔지 또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뭔지 그런 걸 예언해 주는 것이 이제 개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마을 집단의 어떤 그 통합 같은 걸 위해서도 무당이 그 구설했고 또 개인의 어떤 병을 치료한다든지 또는 장래를 예언한다든지 하는 데도 다 역할을 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알리고 신의 지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제적 기능도 있다. 무당의 대표적 기능은 병을 고치는 것이다. 치병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치병의 효험이 없는 무당은 선무당 취급을 당하며 인기가 없을 정도였다. 무속의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아주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 탄생이에요. 종족 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삶으로서의 어떤 유지, 그 삶이 이제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죠. 신당안 가장 중심에 있는 신령이 바로 전안. 정성껏 차려진 상차림인 전안상은 이 신령을 위해 차려진 것이다. 무속에선 절도 3번 하고 잔도 3잔을 올리고 나물도 삼색나물을 올려야 한다. 3이란 숫자가 바로 무속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인데 환인, 환웅, 단군을 상징하고 있다. 사당 안엔 어느 것 하나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없고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없다. 사당 벽을 채운 그림인 탱화 역시 그렇다. 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탱화는 모두 다른 신을 나타내고 있다. 대충 얘기해줘. 꿈에 이제 뭐 선명을 한 얘기를 하면 내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 무슨 양반이다 무슨 양반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 그려 나오는 거지. 그럼 나 맘대로 그리고 뭐 이게 저기 이렇게 풍경화 그림 뭐냐 그냥 이렇게 그려서 파는 게 아니니까. 사당에서 어김없이 보는 것이 바로 탱화이다. 각종 신령들을 모시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족자나 액자를 만들어서 거는 불화의 한 유형으로 탱화는 불교 문화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탱화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존하는 탱화는 13세기경의 고려 작품이 국내에 5점 정도 전하고 구미 지역에도 상당수 전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의 문화에서 무속을 흡수시키고자 그려져 내려온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맛이 들어가는 태화는 이게 화려하고 색상이 고와야 돼요. 옛날 거다 이제 무속관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사당에 걸린 탱화는 모두 밝고 화려한 색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탱화, 즉 무신도의 제작 방법은 발이 고운 무명 바닥에 신상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천은 당목에 주로 쓰이고 이따금 한지를 쓰기도 한다. 채색은 적, 콩, 청색의 원색이 기본이고 여기에 백, 흑, 녹색이 주로 사용된다. 무신도는 무가, 무복 등과 더불어 무속신에 대한 관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종교, 신화, 예술을 용해시킨 예술품이고 불교, 도교, 무속의 문화를 모두 담고 있다. 무속 현장에 꽃 없는 전화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무속에 있어 꽃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무속 의례에서는 꽃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신성시 되기까지 한다. 불교에는 꽃이 한 5개밖에 없는데 무속에서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뭐 우담바라 꽃이라든지 또 국화꽃, 뭐 연꽃, 뭐 쌀이꽃, 부뚜화꽃 무속신들이 많으니까 무슨 칠성계, 뭐 일월계, 인물계, 시황계 뭐 이런 식으로 10여 개의 그 일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무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꽃들은 대개 한지로 만든 지화들이다. 그리고 이 꽃이 신한테 바치는 꽃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 종이나 하질 않고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신들은 많이 따지잖아요. 고향반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한지로 했고 또한 이 꽃잎은 창호지입니다. 창호지는 이렇게 빳빳하는데요. 한지는 빳빳하지 않아서 꽃잎은 창호지로 해요. 이 참 지혜롭고 대단했다는 거는요. 이 밥풀로 사용했거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같은 생각도 제가 들어요.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청을 장식하는 꽃들. 여기엔 갖가지 의미와 기능을 가지면서 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신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8개가 지금 붙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8은 이제 부를 뜻하는 숫자랍니다. 그만큼 잘 살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게. 우리 무속 의례에 많은 꽃이 등장하고 신성시 되는 것은 무속의 시초에 생명꽃, 서천꽃밭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은 우리 무속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꽃은 환하잖아요. 환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환하게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들도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환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굿에는 일종의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있다.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요란한 속에서 무당의 신명나는 춤과 함께 일상의 억압에서 탈출을 느끼게 해준다. 이 돌을 치우려는 한
이건 어떤 민족? 그 개인에 있어서 가까운 그 장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의 원인이 뭔지도 궁금하고, 또 특히 당시에 그 의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났을 때는 뭐 물론 약도 쓰고 의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그 불치병 경우에는 이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었거든요.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개인의 행불행의 문제, 또 병의 문제, 이런 데서는 이 무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은 어떤 의미에서 생존의 종교입니다. 무속은 한국의 전래 신앙을 총칭하는 말로 무당과 관계된 종교 현상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한국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빌기 위해 1년에 정기적으로 1, 2회씩 갖는 풍어굿, 풍농굿 등의 제의로 이루어진 마을 신앙.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신격들인 성주, 산신, 터주, 조왕, 대감, 업, 문신, 곡간신 등을 모시는 의례로 정초의 안택이나 10월 상달 고사로 모시는 집안 신앙,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전복 등이 있다. 한국 무속 신앙은 어느 무속 신앙보다 더욱 철저한 현세주의를 따른다. 한국 무당의 주된 관심은 어디까지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복락에 있다. 가정신앙은 이를테면 집안에 이제 안방에는 성주가 계셔요. 태어날 때 성주 앞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 신이 바로 성주신입니다. 그 다음 부엌 가면 조왕신이 있잖아요. 조왕은 뭡니까? 바로 불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 문명의 길로 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할머니, 어머니가 정한수 떠다 놓고 칠성님한테 빌어서 자손번창, 수명장수 발언했잖아요. 터는 뭡니까? 터는 바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런 곳입니다. 이게 이 터신이 있는 곳이 바로 마당이에요. 터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관신이 있잖아요. 문이라는 건 뭡니까? 앱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기, 좋지 못한 해로운 악을 전부 다 막아내는 하나의 소우주로서의 우리 내 집, 이걸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교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 우리나라의 무교는 고조선 시기에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초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나타나 있는 무교적인 요소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그 민족의 시저지 않습니까? 단군의 변음이 단골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단골은 전라도 지역 가면은 무당을 단골레라 그래요. 그 세습무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골레라고 하는데, 이 단골의 시작은 바로 단군이라는 겁니다. 환웅은 천신이자 최초의 무당인 것이다. 단군이라는 이름도 무당을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학술적으로 재정일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영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바로 샤만이라는 거예요. 고조선의 수장은 무왕으로서 하늘과 교류하여 나라를 풍요롭게 했던 것이다.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에서 제사 지내는 데 쓰이던 청동 거울이나 방울이 발견되는 것도 모두 당시 지배층이 무당이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그 지배층의 무덤들을 보면은 그 지배층 무덤 속에 거울이라든지 방울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하는 오늘날 그 무당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그 무속 도구들이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그 사회적 역할이 무당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과 정치적 수장이 동일 인물이었던 삼국시대 이전과는 달리 삼국시대에는 전문적인 사제나 무당이 종교적인 역할을 따로 담당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이제 행위 기록은 고대에서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혁거세, 뭐 주몽, 이게 이제 탄생설화가 전부 다 이게 이제 강림 신앙이거든요. 강림 천신 신앙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샤머니즘이 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철기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생산력이 높아지자 정치 세력들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난 것이 그 배경이 되는데, 전쟁으로 수장의 정치, 군사적 역할이 커졌으며 종교적 역할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무당은 왕의 전복가이자 자문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왕이 노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정도로 힘이 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가 정치에 점차 예속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왕이 무당의 역할을 겸하는 무왕적인 성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신라의 남의 왕을 부를 때 쓰는 차차웅이란 말은 무당을 뜻한다. 그리고 신라의 왕들은 기후와 농사의 풍흉을 점치고 적병에 침입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또 신라시대에 보면 왕을 차차홍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차차홍이라는 말이 무당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말이나 무당을 뜻하는 말이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삼국시대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국왕의 무왕적 성격이 쇠퇴하고 무의 정치적 의미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속의 위상, 또 무당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또 고려시대에 오면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하는 것이 완전히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 이념, 또 지배층의 그 종교가 됨에 따라서 무속은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그 이 위상이 점차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무당에 대한 배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의 무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치병과 악기를 쫓는 구세도 무당들이 참여하게 되어 무속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무당들이 기우제나 별기은제를 지내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무당은 결코 천한 신분이 아니었다. 상류계층에서도 무당이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무당을 선관이라 불렀다. 고려 중엽 의종 때는 양반 출신으로 신내린 이를 뽑아 선관으로 삼고 불교의식의 하나인 팔관회를 주관케 했다. 팔관회는 천령, 명산대천, 용신 등을 섬기고 군신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었는데, 고려 초 팔관회는 건국의 정통성 과시와 왕의 권위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행사였다. 그러다 무속신앙의 위기가 닥쳐왔다. 12세기 전반부터는 왕실과 민중 속에서 열렬히 신앙되던 무가 점차 유학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된 것. 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신이며 국가의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무당의 사회적 지위도 하락이 되어가지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왕족도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천민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무당을 하게 되고 또 무당에 대한 배척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무속에 가진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유학자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신앙은 고려 말까지 계속 성행하였는데 공양왕 때 김자수의 상소문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불교와 무를 천대 억압한 시대였다. 성리학 위주의 배타적이고도 독단적인 정신 풍토가 팽배했고 조선왕조실록을 위시하여 문집이나 법전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조선이 이제 유교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각도에서 볼 때 이 무당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음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제사다라고 해서 이 유학자들이 무당을 배척하고 무속을 이제 이 우리 문화 속에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무와 불교의 억압에 나섰다. 특히 태종의 불교 탄압은 가혹하여 전국에 242사만 남기고 그 외 모든 사찰을 폐지하였고 동시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와 노비를 관해에 몰수하였다. 아울러 무당과 승려를 천민의 신분으로 규정해버렸다. 그 당시 천민은 온갖 사회적 천대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문화라는 것은 대번에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교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례적인 불교적인 것도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무속을 탄압을 했지만 인조 25년까지도 기우제를 지낼 때는 무당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우제와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1702년에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129개의 신당과 5개의 사찰을 모두 불태우게 됩니다. 탐나 순례도에 의하면 이 형상은 도내 각 마을의 산지에 있던 사당 129개소와 모든 무구들을 불태워버리고 1000명에 가까운 무당들을 모두 귀농시켜 더 이상 미신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유학자들이 무속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무의 금압의 마지막 양상인 무당의 축출도 일어났다. 무당의 축출은 세종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왕조 말까지 계속되었는데 대개 무당을 사대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었다. 내쫓긴 무당들은 성 밖에 무당 집단 내지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종교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서빙고, 왕십리, 구파발, 남산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무라고 하는 전통 종교의 신봉자 계층이 왕실과 민중,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에 걸쳐 이루어져 있었기에 의학의 발달이 부진하였던 당시, 특히 전염병이 났을 때 치병의 기능을 가진 무당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구파발 금성당에 많은 공물을 헌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로 봐서 이거는 중앙정부,
조선 시대의 그런 그 어떤 그 궁에서 바로 이게 이제 공문을 제공하고 이 금성당이 이제 건립되는데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결국 나라에서도 무속 신앙을 철저히 배제하진 못했고 무당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속 신앙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금성당이 조선시대의 이러한 모순된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1880년대 초반 건립한 것으로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무하려고 세운 굿당인 금성당. 조선시대 궁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 금성당은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시는 굿당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고 또 세조의 아우이십니다. 금성대군께서는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 31살의 나이에 세조에게 차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금성대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속이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조선시대의 무포세 제도의 역할도 있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선시대 내에 공공연히 유지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조선시대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신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 땅인 금성당이 조선시대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무속을 공식적으로 탄압을 하면서도 무속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포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무당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모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포세를 내게 되면서 무속인으로서 인정받아 무속의 인구는 증가하고 더 다양한 형태로 무속은 꽃을 피우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속이 무속신을 이해한 종교적인 것보다는 관객을 이해한 공연문화 쪽으로 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속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원시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전시켜 온 공연문화들, 또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문화는 그 뿌리를 캐다 보면 마지막에는 무교로 귀결되는 게 적지 않다. 바닷길을 열게 한 전설의 봉할머니 영혼을 달래는 민속 예술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은 판소리, 대표적인 독주곡은 산조이고 가장 출중한 춤은 살풀이춤이다. 뛰어난 예술성으로 평가받는 이 세 가지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두의 신화의 구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서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제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판소리가 저런 데서 나왔구나 하는 학자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서사무가가 관객을 보면서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재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판소리꾼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재담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무당에서 신화의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 살풀이였고 합자던 음악을 독주로 하면 산조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노래로 불리던 것이 나중에 판소리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굿은 우리 민속문화의 저장고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이 되고 이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우선 이제 기독교 선교사분들이 무속을 배척했습니다. 그때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자들은 음사, 올바르지 못한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분들 또는 이제 그 근대 계몽교육을 받은,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조선시대에 특히 성행하였던 민간신앙은 개화기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크게 위축되었다.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무당의 의술적 기능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실상 무속이 미신으로 규정되고 조직적인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일제시대 때의 일이다. 일제가 들어서면서는 이런 거 구설하고 하는 데 대해서 경찰처벌법이라고 해서 이 잡아다가 벌을 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설 함부로 못 하는 거죠. 3.1운동 이후 군중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 일제는 산신제, 기우제, 별신제 등의 제사와 민속놀이까지 위생과 치안을 이유로 거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무속이 민족의 결집력과 단결력이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여 주로 마을 굿을 탄압했던 것이다. 일제 강점이 강행되어 신사제의 물결은 더욱 가해져 무당을 찾는 이보다는 의사를 찾는 경향이 나타나 무속신앙은 미신으로 규정받아 추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은 원시 종교를 쇠퇴케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일본 종교라고 하는 이제 신도, 신도 이제 신사를 전국에다 이렇게 이제 창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요했잖아요. 참패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신이다라고 이제 또 폄하를 했습니다. 무속신앙은 생활의 표면에서 차츰 자취를 감추고 음성화되어 갔으나 그래도 우리 생활 주변에선 여전히 존재했다. 8.15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그 뒤 서구의 교육 방법과 생활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아 민간신앙은 현대생활 속에서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서 이 무속은 대표적인 한국의 미신으로 이야기되고 과거에 지금도 우리 기억이 생생할 걸로 압니다만은 이 새마을운동 때 미신 타파에서 무당들이 상당히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새로운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니까 전통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배척을 이제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무속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돼서 뭐 굿당이 없어진다든지 신당이 다 이제 부서진다든지 이런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거쳐온 것이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70년 봄부터 새마을운동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발표하고 울산봉업센터 건설에 착수. 그해 2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광복 후에도 6.25 전쟁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마을마다 을에 있던 당이 부서지고 당굿이 소멸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무속이 미신으로 폄하되고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을 피해 굿을 해야 했고 무속인들은 귀신 들린 자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무교는 한국의 다양한 민속문화가 담겨있는 우리의 고유신앙이다. 1980년대 이후 다행히 일부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굿이나 마을신앙,
우리 것을 찾겠다는 뜻 있는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민간 신앙의 원형이 다시 복구되고 계승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한국의 무당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잇고 있는 한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당들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지방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고 후계자를 양성을 하고 조교를 키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 상황이 바뀌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하에서 무당이 인간문화재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떤 전통 예능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화와 판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무속 신앙에서 행해지는 그 의례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로서 확인한 거예요. 굿은 우리 민족 문화의 보고를 할 수 있다. 음악과 춤뿐 아니라 많은 서사, 무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복식, 음식, 종교, 연극 등의 측면에서도 굿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굿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면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해답을 제공해주고 어떤 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무속이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무속신앙은 우리 어떤 역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고 철학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이 속에도 가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보듬어서 미래로 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 지배층에 의해 한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기도 한 무속신앙이지만 그래도 현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민중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그들의 한과 기쁨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신앙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오랜 삶 속에서 가꾼 풍속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민중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속신앙은 우리 민중들과 아주 오랜 세월 함께 해오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 존재였다.